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쌀이울타리에서 만든 영상들 여러 편 모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첫날 밤에 사라진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부가 사라졌을까요? 그 가슴 절절한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참봉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참봉에게는 외아들 동수 도령이 있었는데 동수의 혼기가 차서 건너 고을에 살고 있는 선아라는 처녀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혼례를 신부 집에서 하는 것을 속례라고 하고 신랑 집에서 하는 것을 고례라고 하는데 신부의 집이 혼례를 치르기 어려운 살림이라 이참봉은 신랑 집에서 결혼을 하는 고례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고 있네요.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잠이 든 밤, 신랑 동수는 첫날 밤을 치르려고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신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부가 사라졌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신부가 사라지자 이참봉 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신부가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방문을 여니까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신부는 옆방으로 가서 신부복을 벗고 갖고 온 혼례품 중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신부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사라졌어요. 꼭 찾아야 해요. 신부가 신랑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연은 과거로 흘러갑니다. 동수가 어느 날 서당에서 집으로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맛비로 불어난 물에 외나무 다리가 무너져서 그만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강물에 떠내려가는 동수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떤 처녀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더니 바구니에 있던 무명천들끼리 길게 묶어서 동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잡아요. 동수는 무명천을 잡았고 처녀는 힘껏 당겼습니다. 동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겨우 물가로 나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낭자 때문에 살게 됐어. 정말 고맙소. 고맙긴요. 사람이 위급한데 돕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때 동수가 소매에서 물에 젖은 종이를 꺼내서 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왜요? 훈장님께서 내일부터는 중용을 공부할 것이라면서 중용의 한 구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적어가라고 했어. 그리고 내일까지 이 구절을 해석해서 써오라고 했는데 글이 지워졌으니 답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자 선아가 지워지지 않은 첫 글자와 중간 글자, 끝 글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앞뒤 글이 안 지워졌네요. 첫자가 생각사자이고 중간은 아닐 불, 끝 글자는 하늘천이니 중용의 글귀 중에 있는 사지인 불가이부지천이라는 글 같습니다. 중용은 사서삼경 중에서도 대학과 함께 제일 높고 깊은 학문인데 어찌 이 글을 아시오? 그냥 조금 읽고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도 아시오? 사람을 알려고 생각한다면 하늘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는 처녀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처녀의 높은 학식에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우와, 나도 아직 공부하지 않은 중용을 알고 있다니 정말 놀랍소. 그리고 흙탕물에 젖은 무명천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이 무명천은 흙탕물에 젖어서 못쓰게 되었구려. 어디에서 사오는 길이었소? 제가 길쌈질로 만든 것입니다. 장터에서 팔려고 갖고 가던 중이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일에 썼으니 다행입니다. 이런, 내가 낭자의 돈벌이도 망쳤구려. 아닙니다. 팔지는 못해도 저의 식구들이 허드렛 일 할 때 입는 옷으로 만들어서 입으면 되지요.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니오. 낭자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이 은혜는 꼭 갚겠소. 괜찮습니다. 그럼 소녀는 이만. 처녀는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낭자. 동수는 집으로 가자마자 중용책을 꺼내서 처녀가 말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말했던 해석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동수는 부모님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착한 처녀가 있더란 말이냐? 이름을 알리지 않고 사라졌다니 이 은공을 어찌 갚을꼬? 그 후 몇 년이 흐르고 동수의 혼기가 다가오자 이참봉은 혼인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참봉은 매파를 통해서 며느리가 될 처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매파는 이고을 저고을을 다니며 신부감을 찾다가 좋은 며느리감이 될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건너 고을에 살고 있는 선아라는 처녀였습니다. 매파는 선아가 마음씨도 착하고 살림도 잘한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어떤가? 사람만 적으면 되지. 어서 혼담을 성사시키게. 그렇게 해서 동수와 선아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수와 선아는 혼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 서로 놀랐습니다. 아니, 그대는 그때 나를 구해줬던 그 낭자 아니오? 도련님?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어. 동수는 너무 놀라 혼인식이 끝난 후 부모님에게 선아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참봉 부부도 은인이 며느리로 왔다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은인이 사라졌으니 신랑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며느리가 사라지다니 이게 웬 변고냐? 어서 찾아봐라! 예. 아버님, 저는 말을 타고 처가댁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간 동수는 새벽에 신부의 집에 도착하여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선화의 방에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선화가 있었네. 예? 여기 왔습니까? 나도 시댁에 있을 선화가 자기 방에 있어서 깜짝 놀랐네. 왜 사라졌는지 말을 하던가요? 그 말은 안 했네. 그런데 사실 선화는 자네와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네.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집안의 사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한양에서 잘 살던 양반 집안이었네. 헌데 어느 날 영무에 억울하게 휘말려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천민으로 몰락했지. 그래서 지금 사는 이 고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다네. 그런데 재작년 장마 때 홍수가 나서 그나마 짓던 농사까지 망치자 아버지는 빚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사 수완이 없던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망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몸져 눕게 되었죠. 선아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길쌈도 하고 산나물도 캐서 장에다가 팔며 살았는데 어느 날 동수의 집에서 혼담이 왔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참봉 댁이면은 부잣집이고 인품도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안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집에 빚도 있고 어머니께서도 누워 계시는데 저 혼자 잘 살겠다고 갈 순 없어요. 네 마음은 알겠다. 하나 지금 우리 집의 상황에서 네 입이라도 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야. 혼례를 올리도록 해. 선아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장인어른으로부터 사연을 듣고 선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날 밤에 사라진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자네가 오거든 주라고 하면서 서신을 남겼다네. 그리고 자기는 갈 곳이 있다며 떠났지. 서신은 선화의 방에 두었으니 읽어보게. 동수는 선아의 방에 들어가 봉투에서 서신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방님,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신에는 선아가 그날 밤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아의 어머니가 몸져 눕자 의원이 진맥을 한 후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몸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묵은 산삼을 사려면 1000냥이나 되었습니다. 선아와 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우물가에서 다른 안악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50리 떨어진 고을에 살고 있는 박첨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거 들었나?
저 산속에 사는 신만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캤는데 워낙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박첨지에게 반값에 팔았다는구먼. 그래? 박첨지 나리는 땡 잡았구먼. 그 말을 들은 선아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박첨지를 찾아갔습니다. 선아는 박첨지에게 생각한 것을 말했습니다. 소인이 평생 동안 이 집에서 길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가마니도 짜드리고 모든 굳은 일은 다 해드릴 테니 소인에게 그 산삼을 주시면 어떨지요? 매야?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말을 다 듣는구나. 아무리 네가 우리 집 일을 평생 한다고 해도 산삼값 천냥이 되겠느냐? 어림덥다. 당장 나가거나. 선아는 냉정한 거절에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첨지가 은근한 눈빛으로 선아의 뒷모습을 보더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선아를 불러 다른 조건을 말하려고 하는데 선아는 이미 대문 밖을 나선 뒤였습니다. 그렇게 산삼을 포기하게 되었고 혼례날이 오자 저는 어제 서방님의 집으로 혼례를 올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잠이 든 밤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박첨지 댁 참모가 문을 열고 조용히 소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아 씨, 나 박첨지 댁 참모요. 여긴 웬일로 오셨어요? 첨지나리께서 아씨가 동수도령과 혼례를 올린다는 말을 듣더니 나에게 얼른 가서 자기 말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무슨 말요? 아씨가 박첨지나리의 소실로 온다면 산삼을 주겠다고 합디다. 예? 선아는 참모의 말에 기겁을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박첨지께서 아씨가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아침까지 와야 한다고 합디다. 어쨌든 날이 새면 모두 허사가 되니까 잘 생각해봐요. 난 이만 가오. 선아는 마음에도 없는 노인에게 소실로 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 몸 하나만 던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야. 서방님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서방님, 미안해요. 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결심한 선아는 신방을 나와 몰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서방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좋은 신부감을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서신을 읽은 동수는 선아가 사라진 사연을 모두 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모든 게 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일세. 동수는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만나서 선아의 서신을 보여줬습니다. 서신을 읽은 이참봉은 선아의 효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사라졌었구나. 아버님, 속히 선아 씨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박첨지 댁에 도착하려면 우신미 산길을 넘어가야 하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게다. 지금 산삼값을 줄 테니까 어서 가서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에 박첨지를 만나라. 예,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이참봉은 동수에게 그 말을 넉넉하게 주었고 동수는 그 길로 돈을 들고 말을 몰아 박첨지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동수가 박첨지의 집 앞에 도착해서 참모에게 물어보니 선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동수가 안도하며 기다리는데 그때 선아가 지친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여길 어떻게? 긴 말은 나중에 합시다. 여보, 여기 산삼값을 갖고 왔소. 예? 동수는 박첨지에게 산삼을 팔라고 했고 박첨지는 천냥에 팔 수는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천냥에다 500냥을 더 준다고 하자 짠돌이 박첨지는 동수에게 산삼을 팔았습니다. 산삼을 산 동수는 선아를 말에 태우고 처가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아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산삼을 다려서 드시게 했고 어머니는 씻은 듯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온 선아는
집안 살림을 열심히 해서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선아가 공부했던 학식을 동수와 함께 토론하고 나누면서 공부에 매진하도록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동수는 2년 뒤 과거급제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정에서 큰 관리가 된 동수는 처가댁의 영모에 관한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누명을 벗겨줄 증거를 찾았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선아 집안에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었고 신분도 원래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다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업둥이로 맺어진 과부와 호래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둥이는 예로부터 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과연 업둥이 때문에 어떤 사연으로 과부와 호라비가 맺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시성을 가진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5년이 지났지만은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이유가 부인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씨는 좋은데 밭이 좋질 않으니 애가 생길 리가 있네. 에이. 그래서인지 남편은 부인에게 종을 주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며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자기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저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남편에게 좋은 장사거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큰 돈을 준비해서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기 전날 밤 남편은 그냥 가기 허전했는지 오랜만에 부인과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가면은 큰 돈을 벌어올 테니 그리 알고 있구려. 남편이 떠나고 한 달 후 풍문을 통해서 들어온 소리는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남편은 장사에 노력하기는커녕 색주가를 들락거리며 갖고 간 돈을 물쓰듯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은 남편이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한양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평소에 원망스러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었던지라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식을 들은 며칠 후부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하고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음식이나 과일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혹시나 하며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짚어보더니 하는 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놀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날 밤에 아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부인은 아버지 없는 아기가 생겼지만은 하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태교에 힘쓰고 몸조리를 잘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인은 아들에게 정성껏 젖을 먹이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 부인은 잠을 자다가 산 너머에 살고 있는 이서방이라는 사람에게 포쌈을 당해버렸습니다. 부인은 소리를 질렀지만은 첩첩산중에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이서방은 자기가 살고 있는 깊은 산속에 너와 집으로 박씨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댁내는 누군데 이런 행패요? 내 아무리 혼자 사는 처지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소? 당장 관아에 고발하겠소. 그러나
당시에는 호라비가 과부를 못삼하는 것 정도는 관아에서 너그럽게 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발하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부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기의 애미가 아이를 낳고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요. 애기는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데 가난한 살림이라 젖을 먹여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저 애기한테 젖을 좀 주십시오. 뭐요?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 젖을 줄 수 없어요. 부인은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아기가 젖을 보채며 울자 이서방은 아기에게 쌀미음이라도 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인은 그 틈을 타서 아기를 안고 도망쳤지요. 부인은 산길을 달려 도망갔고 이서방이 뒤쫓아왔습니다. 부인이 도망치다가 어느 낭떠러지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곧 이서방에게 잡힐 위기에 놓이는 순간 그만 이서방이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서방이 죽었다고 생각한 부인은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던 부인은 이서방의 아기가 젖을 달라며 보채던 울음소리가 귀에 들린 듯해서 차마 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보살필 사람도 없는 산속에 아기를 놔두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서방의 집으로 가서 이서방의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씨 부인은 두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키웠습니다. 아가, 어여 먹어. 아유, 먹는 것도 이쁘네. 부인은 며칠 동안 데려온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 보니 그 사이 정이 들어서 친자식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고을 아주머니가 와서 이서방의 아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애기가 또 있네. 그 애기는 누구요? 예? 아주머니의 말에 부인은 뭐라고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안 하기 알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누가 간밤에 문 앞에 업둥이를 놓고 갔구먼. 그 말에 부인은 그렇다는 듯이 끄덕였습니다. 옛날부터 업둥이는 복덩이라고 했어. 아이고, 복덩이가 왔으니 잘 키워보구랴. 부인이 아주머니의 말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업둥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은 아기를 업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업둥아, 전 먹자. 어이구, 잘 먹네. 부인은 한 달 먼저 세상에 나온 친자식의 이름을 선동이라고 지었는데 선동이가 형이 되었고 업둥이는 아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며칠 후 죽었을 줄 알았던 이서방은 살아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했고 산속에서 사흘을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려 집으로 왔습니다. 이서방은 방문을 열고 아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서방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아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박씨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서방은 담장 밖에서 부인이 자기 아기에게 친자식처럼 정성스럽게 젖을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아니, 저 부인이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래서 이서방은 보쌈했던 것을 반성하고 부인에게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아니, 댕내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인, 저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아기를 친자식처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데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키우겠습니다. 아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부인은 아기가 걱정되어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젖을 줄 사람도 없는데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뗄 때가 아니니 나중에 젖을 때거든 그때 데려가세요. 이서방은 부인의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부인,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 저희 아들에게 젖을 주는 대신 제가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요. 그날 이후 이서방은 장작도 패주고 농산일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남녀가 유별한지라 저 강가에 있는 움막에서 잤습니다. 부인은 이서방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서방이 자식을 위해서 보쌈을 했던 것이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이서방이 자는 움막이 무너졌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부인은 이서방이 안 돼 보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헛간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에 추씨성을 가진 양반이 장정들을 시켜 부인을 보쌈해 오라고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누군데 이러느냐? 누군지는 알 거 없습니다요. 어서 우리랑 갑시다. 어서 자루를 씌우자. 그때 이서방이 나타나 장정들을 막아섰습니다. 니놈들 어림없다. 니놈은 누구냐? 그 물음에 이서방은 남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서방이 머뭇거리는데 박씨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이분은 내 낭군이요. 그 말을 들은 이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정들도 그 말을 듣더니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에이, 서방이 있었구나. 에이, 다 틀렸다. 들어가자. 그들이 떠나자 부인은 당황스럽고 쑥스러워졌습니다. 장정들을 물리치려고 얼떨결에 이서방을 낭군이라고 해버렸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뒤돌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쑥스럽기는 이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낭군이라고 할 줄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댁내를 내 낭군이라고 말했으니 소문이 날 것입니다. 이제 한 말을 돌이킬 수도 없으니 큰일입니다. 그러면은 그자들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낭군이 아니고 부인이 실수로 한 말이라고 할까요? 뭐요? 그러면 더 실언이 되지요. 큰일 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서방이 해왔던 행동이나 심성을 봤을 때 이서방의 됨됨이도 싫지 않았고 오히려 젖값 대신이라고 하지만은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는 것을 보며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지요. 더구나 남편이 죽은 후 남정네 한 명 없어서 썰렁했던 집안에 이서방이 드나들며 일해주는 동안 듬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씨 부인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진짜 낭군이 되는 것이 어떨지요? 예? 이서방은 부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고맙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된 이서방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부인은 업둥이도 친자식처럼 맡기고 사랑을 베풀며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어느덧 서당이 다닐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을 보며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이요.
아니에요. 업둥이가 복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복을 갖고 왔다니요? 업둥이 때문에 당신 같은 좋은 남편과 인연이 되었잖아요.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날 말이 틀림없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늘이 질투했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나타나서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서 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와보니 사실이구나. 서방 죽은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네 행동 거지를 보니 아이들도 내 손주가 아닌 게 틀림없다. 이 집은 내 아들 재산이니 썩 나가거라.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와 아이들은 산속에 있는 이서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에서 살기 시작한 부부는 산나물도 캐고 장작도 팔면서 살았습니다. 박 씨는 두 아이를 생각하며 근심이 생겼습니다. 서방님, 아이들의 교육이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가르쳐야 할 텐데 가진 것도 없고 산속에 살면 서당을 보낼 수 없으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업둥이가 손에 산삼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업둥아, 그거 산삼 아니냐? 예, 이게 산삼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어디서 난 거냐? 저쪽 산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빨갛고 예쁜 열매가 달린 풀이 있어서 제가 캤어요. 이 풀 거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에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업둥이가 캔 것은 산양삼처럼 자연 속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는 자연삼이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업둥이가 알려준 곳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산삼이 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온 산이 산삼이요. 여보, 이제 아이들도 서당에 보낼 수 있겠어요. 부부는 산삼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삶 때문에 부자가 된 부부는 좋은 집을 사서 살게 되었고 아이들도 서당에 다시 다니게 되었죠. 여보, 업둥이가 진짜 복덩이인 건 맞나 봐요.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게 했고 산삼밭도 발견해서 부자로 만들어줬으니 진짜 복덩이이지 뭐예요. 그런가? 내가 당신을 보쌈하길 잘했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오. 네? 그렇게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업둥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25 때가 생각이 납니다. 6.25 때 우리의 어머니들은 총알이 스치는 전쟁터에서도 자식만은 살리겠다고 끝까지 끌어안고 피난을 갔지요. 헌데 요새는 살기가 어렵다고 낳은 자식도 버리고 해치는 일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식을 끌어안고 달렸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이 그리운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다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된 새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친정집에서 혼례를 마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가고 있군요. 신랑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청산과부로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와서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도 착하고
살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처녀를 택해서 혼인을 시켰지요. 신부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신랑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모님이 시어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은 신부의 집안에 대해서 새롭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신부의 집안이 우리 집과 원수 관계예요. 왜야? 그게 무슨 말이냐? 두 집안이 왼수 관계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에 시어머니가 처녀였던 시절 오라버니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집으로 와서 원통하다며 매일 술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오라버니가 답을 잘 써서 급제를 할 점수를 맞았는데 시험관이었던 관리가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급제시켜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낙방한 오라버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일 과음을 하더니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가족들은 그 관리를 원수로 여겨왔는데 며느리가 그 시험관의 손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조부까지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파혼을 하고 싶었지만은 이미 혼례를 치르고 났으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은 충격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대신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왼수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구나. 어디 두고 보자.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온 음식이 짜다고 하는가 하면은 마당에 먼지 안 털없게 깨끗이 쓰려고 하는 둥 갖은 구박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놀라 처음엔 고분고분했지만 며느리 또한 보통 성격이 아니어서 더 이상 당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기로 했지요. 다음 날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와서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트집을 또 잡았습니다. 예, 이걸 나물이라고 했냐? 쉬어 빠지기 직전이잖아. 나 이거 먹고 탈이 나서 죽으라는 게냐? 어머, 그러세요? 제가 먹어봤을 때 아주 싱싱하고 맛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신 음식 드시면 안 되시지요. 제가 먹을 테니 어머님은 굶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야? 다이어트 하시면 몸에 좋잖아요. 이만 밥상 갖고 나갈게요. 며느리는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며느리를 구박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며느리가 바느질한 것을 꼬투리로 잡았습니다. 예, 이게 바느질을 한 거야? 이렇게 비뚤비뚤해서 어떻게 입겠냐? 다시 해와라. 그러세요? 헌데 제가 밤새 바느질하느라 손가락이 삐어서 이제 바느질을 못해요. 안 입으시겠다니 잘 됐네요. 어차피 버리는 거 걸레로 쓰면 되겠어요. 왜야? 네가 지금 나를 약 올리는 게냐? 아유,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약 올려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뭐? 네가 우리 집 다 말아먹게 생겼구나. 어머님, 말아먹는 건 국이지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집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티격태격하는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아들은 두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저 무심해서 책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의 제삿날이 다가오자
남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절에 며느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등짐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뒤처져서 따라왔고 두 사람은 절벽 위에서 잠깐 쉬며 머슴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절벽 끝에 있는 예쁜 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꽃을 남편의 위패 앞에 올리고 싶어서 꽃을 꺾으려고 잡았는데 그만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다가 소나무 둥치를 잡고 매달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으아! 사람 살려! 어머님? 절벽에 나무를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젖먹던 힘까지 내서 시어머니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는데 그 순간 그만 힘이 다 빠져서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얘야! 시어머니는 풍덩하는 강물 소리를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떨려왔습니다. 10중8구 며느리는 거센 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를 구하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고 대신 죽다니. 시어머니는 혼이 나간 듯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대들어서 티격태격했고 서운했지만은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모질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머슴이 도착해서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놀라더니 아씨의 시신이라도 찾겠다며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절벽 아래에서 머슴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아씨가 여기 있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절벽 아래쪽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며느리는 떨어지다가 중간에 있는 소나무에 걸쳐서 의식을 잃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까 들렸던 풍덩하는 소리는 굴러떨어진 바위돌이 강물에 빠지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머슴에게 속히 며느리를 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머슴은 며느리를 구해서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이 돌아온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일이죠?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넌 살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조부와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 주었고 그것 때문에 구박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어머님. 아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너는 죄가 없는데 구박을 한 내가 미안하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의 오라버니와 동문수학을 하던 친구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조카 같은 선비였는데 선비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과거를 보던 그날 뇌물을 받은 사람은 며느님의 조부가 아니라 추성직이라는 당상관이었다고 합니다. 조부께서는 채점만 담당했는데 당상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장원으로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더욱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마치 모녀 같았습니다. 예, 아가, 이 곶감 좀 먹어봐라. 어머님 드세요. 아니야, 네가 먹어야 내가 먹지. 넌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여. 예? 그럼 제가 딸 같은 며느리인가요? 맞아, 딸 같은 며느리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모녀처럼 다정하게 살았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한 것일까요? 어느 날 남편이 그만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며느리는 청산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매일 눈물 지으며 살았고 시어머니는 밤마다 며느리가 외롭게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된 여자가 정절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무리 칭송받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시어머니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청산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좋은 배필감이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일전에 찾아왔던 조카 같은 선비가 그만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의 심성과 인격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해서 며느리를 혼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도대체 곶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냐? 쌀이 50석이 있었는데 10석밖에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제 보니 네가 분명히 빼돌린 게 틀림없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원래 10석밖에 없었습니다. 닥치거라. 너에게 곶간 열쇠를 맡긴 게 잘못이다. 세상에, 내가 집안에 도둑을 들였구나.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시댁에 쌀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고울에 퍼져버렸고 시어머니의 나가라는 등살에 며느리는 더 살 수가 없어서 보퉁이 하나만 들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쫓겨난 입장이라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길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시댁 일을 하던 찬무가 오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갈 곳이 없으면 우선 먹고 잘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런 곳이 있어요?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달래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고을의 조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사는 집을 찾아가 보세요. 그 집에서 부엌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그 집에 가셔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은 어때요? 찬모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딱히 의지할 것도 없어서 달래골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찬모가 가르쳐준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마당에 시어머니가 있고 옆에는 과거에 봤던 그 선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님, 그리고 어머님이 왜 여기에?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선비에게 보내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려고 일부러 누명을 씌우고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또 놀랐습니다. 나도 청산과부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겪어봐서 잘 안다. 밤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견디는 것도 1, 2년이지.
나중엔 허벅지가 남아돌지 않더구나. 딸 같은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나는 더 두고 볼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 선비와 너를 맺어주려고 트집을 잡아서 나가게 했단다. 너도 본 적이 있으니 낯설지 않을 게다. 이 사람은 내 조카 같은 사람이다. 인품도 좋고 인격도 된 사람이야. 이 사람도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되었으니 너의 남편으로 여기고 의지하며 사는 게 어떠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은 고맙지만 돌아가신 남편을 어찌 잊고 새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네 남편이 저 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허구한 날 자기를 잊지 못해서 눈물 짓고 일상생활을 내버린 채 병자처럼 사는 걸 원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겠느냐? 내 자식은 내가 잘 안다. 아마도 아들은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게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자주 찾아와서 부부를 자식처럼 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곤 했지요. 살다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다 보면은 마치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딸 같은 며느리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